처음에 이용필 대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뉴스엔조의 역할이 뭐냐?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오래 했는데 제 결론은 좀 비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그건 내가 답을 줄 수는 없다. 오히려 뉴스엔조이가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한 편의 글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기자는 이래야 되고 저널리즘은 이거고 언론사는 이래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교과서적인 것들이 지향되어야 하고 옳은 것도 있지만 언젠가는 변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론사들 요새 많이 비판을 하듯이. 그랬을 때 정해진 규범적인 답을 내가 내려주기보다는 어떻게 그 규범이 의미가 있고 이 사회에서 규범이 말 그대로 쓸모를 갖게 되는지를 보았을 때는 결국 실천과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그런 어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뉴스엔조이가 가고 있는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언론이 나아가야 될 하나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발제문을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발제문 준비하면서 주목했던 개념은 언론 인식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인식론은 발제문에 써 있듯이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고 또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인식론입니다. 언론 인식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언론 인식론은 쉽게 얘기해서 저널리즘이라는 곳 안에서 지식과 진실을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통칭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언론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은 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공적인 가치를 지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산되는 정보를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했어요 라고 하면은 교수들이 너 그거 못 믿겠는데 하는데 기사 보고 썼어요 라고 하면은 믿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언론역에서 생산된 것들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사회에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널리즘 영역에 있는 행위자들, 기자나 언론사들도 자기들이 생산한 뉴스가 더 지식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언론사는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사실로 믿을 만큼 가치 있어. 우리가 팩트 체크했어. 사람들한테 만나서 인터뷰했어.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식이 지식으로서 가치 있게 만드는 어떤 저널리즘 나름의 행위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영원하거나 고정 불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AI가 뜨고 있는데 AI가 뜬 시대에 과거에 했던 기자들이 취재했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가 따져볼 수 있잖아요. 혹은 AI를 떴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기자들이 그걸 써야 하냐. 그게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지식으로서 AI를 활용한 취재가 옳은가 그른가 그 나름대로 주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주장에 따라 어떤 언론사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자들한테 쓰게 하고 반대로 기자들한테 그거는 이런 보조적인 도구로만 써라 하는 언론사가 있겠죠. 그게 일종의 다 인식론적인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길게 썼는데 요지는 저널리즘 장르에 따라서 인식론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10페이지에 예를 들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 시대에는 기자들이 맨날 기사를 한 편씩 써야 했어요. 왜? 지면을 채워야 되니까. 그 지면에 그 언론사가 그 지면을 채우는 게 일종의 하루 일과였던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내가 사회부 기자면 사회적인 사건을 취재하고 정치부 기자는 국회에 가가지고 기사 한 편을 가치가 있는 것을 얻어와서 채우는 행위를 했는데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발된 게 예를 들면 출입처 같은 관행인 거죠. 거기서는 공신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엘리트들이 기자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습득한 기자가 그걸 기사로 쓰는 거죠. 뭐 그런 걸 우리가 단독이라고도 하고 특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정보 입수 방식이 데일리 기자들한테는 언론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정당성을 얻은 정보 획득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캡이나 데스크한테 뭐뭐 보좌관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좌관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문화적인 지위, 엘리트로서의 지위, 그리고 일종의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라는 그 가치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쓴 기사는 이미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그런 식의 인식론이 구성되었다면 반대로 탐사 보도를 하는 매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얻은 지식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기자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비교해 놓은 것만 보면 마치 탐사 저널리즘이 옳고 더 나은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식론적으로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속보는 속보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인식론은 다양하다라는 것을 10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식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유용성이 있냐? 첫 번째는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거죠. 저널리즘이 생산하는 지식이 늘 항상 이런 것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지식도 가끔은 전달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획득하는 게 옳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단순하게 영원히 누군가가 부여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기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사실은 기자들만큼 열심히 뭐랄까요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학자들은 메타 언론 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생산한 언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문과 방송이라는 잡지라든가 취재 후기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어떻게 취재했고 이 정보는 어떻게 입수했고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들어보면 이런 게 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기자들이 자기 지식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더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AI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이 변할 때마다 기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지위가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블로거들이 등장했을 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식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할 만한 지식을 언론계에서 주로 제공을 했는데, 심지어 언론의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저널리즘이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오락 기능을 담당한다. 근데 요즘에 누가 신문 보면서 오락을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한다고 느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블로거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가진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고 있어. 이제 선거 예측도 블로거들이 더 잘해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들이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우리가 블로거들이랑 뭐가 다른가? 우리가 지식 제공자로서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나? 라는 것들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어떤 담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언론계의 화두죠. 도대체 이 시대에 기자만 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모든 직업군이 비슷하지만 사람만 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 있다라는 믿음 하에 우리가 계속 그게 무엇인지를 찾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언론 인식론이 변할 수 있고 다른 맥락에 의해서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11쪽에 제가 써놓은 내용은 뭐냐면, 때로는 언론 인식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사회에서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언론계가 불신을 집단적으로 받는다든가 뭐 그럴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른바 뭐 기레기 담론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언론이 지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믿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저널리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기자와 결국은 언론사들일 텐데,
반성을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식을 사회에 제공해야 할까? 어떻게 제공하는 게 더 옳은가? 라는 걸 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되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론 인식론은 다양하다, 경쟁의 영역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지식으로서 저널리즘이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 뉴스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정당화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길게 11쪽까지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12쪽에 인식론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인식론을 반성하고 여러 대안적인 관점을 사회적 맥락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식론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널리즘 영역에 적용을 하면 기자들이 내가 지금처럼 기사를 쓰는 게 옳은가? 더 나은 방식은 없을까? 라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내가 주류에 속해 있으면 사실 내가 전달하는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곧 저널리즘이라고 여기기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출입처 관행을 비판하더라도 그건 사실 변하기 되게 쉽지 않죠. 왜? 그거 자체가 옳다고 믿고 그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그걸 비판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출입처 관행이 문제가 있다. 기자들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사실 변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관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젤리저라는 사람의 책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뭐 책 홍보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사실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저널리즘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냐면 이대로 가면은 저널리즘은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왜? 사회에서 저널리즘에게 바랐던 게 있는데 그거는 사회가 쓸모를 갖는 지식을 저널리즘이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의 요구가 있는데 저널리즘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인식론만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커졌는데도 마치 이 이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만 좇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뉴스가 아니라 다른 데서 지식을 찾고 있는데 저널리즘은 마치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만 지식인 것처럼 아직도 그냥 해오던 대로 하기 때문에 점점 저널리즘의 쓸모가 사회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론적으로 봐도 그렇죠.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진실에 대한 주장이 이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성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멀어졌지? 저널리즘이라는 건 결국 사회에 발을 딛고 있을 때야 의미가 생기는데 그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꿈만 쫓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 책에서는 심지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까지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마치 허공에 떠도는 유령처럼 저널리즘이 자기들 외따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사회와 무관해진 채. 그래서 그게 탈골됐던 저널리즘이 어떻게 사회와 재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널리즘 스스로 반성하고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만나는 기자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좋은 저널리즘이 뭔지도 고민하고 독자들이 진짜 읽고 싶어하는 기사가 뭔지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뭐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 무슨 뭐 품격 있는 저널리즘이다 부르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어서 연구도 하는 연구 모임도 있고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이거죠. 그거는 이게 인식론이라는 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성찰적인 노력을 끄집어서 사회에 알리고 이런 노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가시화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뉴스엔조이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든 뭐든 간에 생각보다 더 이 저널리즘의 경계에
뭔가 파동을 주고 있는 그런 노력을 뉴스엔조이라는 조직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12쪽부터인데요. 인식론은 경쟁의 영역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이 제공하는 지식 중에 뭐가 더 가치 있는 지식인지, 이 시대에 저널리즘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지식이 뭐냐에 대해서 저널리즘 영역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은 저마다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했다면 오늘날은 수용자, 독자 혹은 뭐 우리 이제 뉴스 이용자들 자체가 워낙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뉴스인지에 대해서 지금만큼 더 경쟁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는 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언론에서 뭔가 속보성 기사 혹은 뭐 단독이라고 부르는 것만 내놓으면 사람들이 연합뉴스가 낸 거랑 경향신문이 낸 거랑 한겨레가 낸 거랑 조선일보 낸 거랑 가끔은 단독이 달려서도 나오지만 얘도 단독 달고 나오고 쟤도 단독 달고 나오는데 결국 내용은 같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 좀 경험하시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단독하고 특종하면은 제일 크레딧을 우리가 기자들한테 많이 부여를 했는데 오늘날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사들을 읽었을 때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을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아직도 꽤 많은 기자들은 그래도 단독을 하고 싶어 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기자님 말씀 드릴 텐데. 근데 기자들이 여기는 가치 있는 지식과 사회가 가치 있다고 저널리즘이 해주길 바라는 지식 사이에 꽤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두고 이제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인식론 경쟁이라고 불러보자. 어떤 지식을 저널리즘에 내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쟁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주류 언론이 있을 테고. 근데 그 플레이어 중에 하나를 이 13페이지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써놨는데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이른바 경계 언론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널리즘을 어떤 경계가 있는 하나의 울타리가 있는 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울타리가 서 있고 이 울타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누군가 넘어오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이제 누군가가 기자라고 대접을 받고 그 안에서 생성된 것이 이제 뉴스라고 여겨지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저널리즘 가치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그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 주변에서 즉 바운더리의 바깥쪽에서 넘어 들어와서 거기에서 코어에 있는 주류의 것들을 문제시하고 주류에 있는 것들 중에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쓸모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가끔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저널리즘이 더 저널리즘답기 위해서 밖에서 저널리즘 경계 밖에 있는 걸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널리즘이 더 선명하고 사회에서 쓸모를 갖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련의 저널리즘의 변화를 주는 플레이어들을 경계 언론이라고 봤을 때 그 경계 언론 중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제가 써놓기로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유형 그리고 뉴스엔조이와 같은 것을 제가 지칭한 투쟁적인 혹은 이제 분투하는 행위자, 뭐 경계 언론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적대적 혹은 투쟁적인 것은 다 저널리즘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저널리즘을 파괴하냐 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쓸모를 갖는 이유 우리가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겨질 만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궁극적인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인 역할을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행위자가 있는 반면에 저널리즘이 아닌 다른 목적, 예컨대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이득 같은 것을 위해 저널리즘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특별히 뭐 어떤 채널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유튜브 채널 같은 데에서 우리가 뭐 극우나 극단이라고 부를 만한 채널들을 보면 포장은 저널리즘입니다. 마치 JTBC 뉴스룸을 보는 것과 같은 세트에 앉아서 기자 타이틀을 건 사람들이 막 기자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헛소리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양두구육인 거죠. 껍데기는 저널리즘이지만 그 안에 코어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 이득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식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조직에게 경제적인 이득이나 정치적 이득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적대적인 파괴적인 유형들은 저널리즘 안에 들어가서 저널리즘 안에서 자기 위치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를 파괴시키는 행위자들인 거죠. 근데 반면에 투쟁적인 경계 행위자들은 저널리즘을 더 바람직하게 만드는 유형들입니다. 단 굉장히 가끔은 이단적인 걸 들고 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주류 저널리즘에서 보기에는 뭐 기자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거는 블로거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독자들이랑 저렇게까지 소통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독자들이랑 가까워진다는 판단이 들면 독자들이랑 가깝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내놓고 지면을 오히려 우리가 다 채우려 하기보다 지면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상호작용을 해서 콘텐츠를 같이 만든다든지 사실 저널리즘이 있었던 20세기에 가장 크게 가졌던 이유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했기 때문이죠. 그게 대중매체의 특징이잖아요. 뉴스를 만드는 것은 오직 기자와 PD만 할 수 있었던 시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점점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데 더 오르면 그런 거를 차용해 오는 거죠. 다른 바깥에 있었던 논리와 가치와 규범 같은 것들을 끌어와서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경계 언론은 투쟁적인 유형으로 저는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뉴스앤조이는 그래서 그런 곳이다. 뭔가 뉴스앤조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저널리즘인지. 과연 기독교 생태계 안에 언론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가 뭔가 해도 잘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대로 하면 좋을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과연 사회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때로는 굉장히 코어 탐사보도와 같은 것도 적용을 해보고 데이터 저널리즘의 요소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또 뭔가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보고 물론 그게 저는 지금 다 옳고 다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다양한 요소를 끌어들여서 고민하고 있던 것의 지향점을 보면 저와 같은 저널리즘 학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회에서 언론이 아직도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가끔은 뭔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들고 있기도 하지만 그 고민의 중심에 이 사회에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독교라는 사회 안에서 도대체 어떤 뉴스를 우리가 전달을 해야 이 사회가 더 옳을까? 이 지식이 필요할까? 저 지식이 필요할까? 이걸 이렇게 전달해야 좋을까? 저렇게 전달해야 될지 좋을까? 를 고민하는 중심에 우리 사회의 즉 기독교 생태계 안에 어떤 형식의 지식을 전달해야 가장 바람직한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진화하는 언론사라는 면에서 저는 뉴스앤조이는 나름 인식론 경쟁에서 굉장히 투쟁하면서 저널리즘을 더 저널리즘답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가 저널리즘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른바 그 101 수업, 대학생 1학년들한테 가르치는 수업에서 쓰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뭐 언론은 진실을 쫓아야 되고 사회에 봉사해야 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진실성이 가장 중요해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아마 뭐 저는 영원 불변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시대에 저널리즘이 지금과 같이 사회에서 탈구되어서 마치 유령처럼 떠도는 시대에 과연 저널리즘이 쓸모가 남아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낡은 규범 같은 것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기자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저널리즘이에요. 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인지를 고민하고 행위하는 그런 곳들이 저는 오히려 저널리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교과서에서 뉴스엔조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정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용하다. 그래서 뉴스엔조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오히려 의미화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우리에게 저널리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할 역할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히려 뉴스엔조이가 스스로 실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시간이 더 있었으면 분석도 좀 해보고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저 나름대로 모아놓긴 했는데 제가 무슨 데이터를 모았냐면 뉴스엔조이에서 이렇게 발행인들이 레터를 보낸 것들이 이렇게 아카이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나름 이제 좀 그 테마를 모아보고 있기는 했는데 그 뭐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뉴스엔조이가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이 뭐고 같은 것들을 모아보면 나름 굉장히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패턴을 제가 보니까 결국은 두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시대의 독립언론으로서 언론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 축이라면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지식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어떤 뉴스엔조이를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이유이기도 할 테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의미니 행위니 이런 얘기들을 중간중간 했는데 저널리즘이 하나의 어떤 문화라고 쳤을 때 뭐가 저널리즘이냐? 의미가 한 축이 있고 행위가 한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오랫동안 규범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객관성, 기자는 객관적이어야 돼 하고 그 객관성을 쫓는 것이 기자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이끌어낸다라고 믿는 시대를 오랫동안 산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기자들이 뭔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유지된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지향하며 살지만 당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의미도 필요하지만 행위도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엔조이를 좋아하고 저도 후원자거든요. 후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고민해 봤을 때에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주는 소스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이끌어내는 의미이자 내가 기독교인으로 말이 좀 계속 순환하는 느낌인데 아무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식을 나한테 주고 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뒤에 가서 산으로 갔는데 아무튼 뉴스엔조이는 그런 의미에서 저널리즘의 의미도 만들어내고 있는 행위자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 시대에 맞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소중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이 정도이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글로써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